누구나 사람은 다 이런 자물쇠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물쇠를 가지고 있는데 누구나 다 이렇게 잠겨 있습니다. 열려 있지 않아요? 근데 어디서 갑자기 살다 보면은 이런 내 자물쇠에 딱 맞는 열쇠를 만나게 돼요. 이 열쇠를 만나게 되면은 어김없이 이렇게 딱 열리고 말죠. 이렇게 열린 상태를 우리가 흔히 폭발했다, 뚜껑이 열렸다, 내가 무너졌다, 힘들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열쇠가 뭐냐면 바로 나의 스트레스 촉발 인자예요. 이 자물쇠가 뭐냐면 나의 잠재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이 자물쇠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열쇠를 뭔지 알아야 되죠. 그래서 모르면 나도 모르게 속수무책으로 그냥 뚜껑이 열리죠. 근데 알면 피할 수도 있고 컨트롤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화가 나더라도 왜 났는지 알고 있고요. 근데 이 열쇠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스트레스 촉발인자가 다 다르다는 거죠. 자물쇠마다 맞는 열쇠는 다 다르잖아요. 맞는 열쇠가 딱 있는 것처럼 사람마다 나한테 맞는 촉발인자가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운전할 때 유독 화가 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운전할 때 쌍욕을 들어도 가슴이 뛰지 않아요. 그게 바로 접니다. 운전할 때 창을 열고 저한테 쌍욕을 해도 화가 나지 않아요. 저 사람은 오죽하면 나한테 저렇게 욕을 할까 싶어요. 근데 이상하게 저는요, 제가 할 일을 다 하지 못했을 때 화가 나요. 근데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왜 갑자기 저렇게 화가 나 있는 거야? 근데 그건 저만 아는 거예요. 내 할 일을 다 못해서 나는 화가 나 있는 거죠. 근데 나는 그 촉발인자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을 수 있다. 난 지금 그 일을 못해서 화가 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컨트롤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나는 주로 언제,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뚜껑이 열리고 무너지는가, 어떤 말에 내가 뚜껑이 열리는가, 이런 나의 핵심 문제, 나의 뚜껑이 열리는 패턴, 자물쇠 열리는 패턴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울증은 가만히 놔두면 치료가 될까요? 돼요. 지나가요. 자연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우울증 걸렸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케이스가 정말 많아요. 근데 왜 치료하라고 하는 거죠? 이 근원 때문이에요. 자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심해지기 전에, 정말로 자살을 시도하기 전에 조금만 덜 힘들으라고 약물을 처방해 주는 거죠. 호르몬 조절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약물에 대해서 되게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우리 감기약 먹으면 졸리고 소화도 안 되고 나른하고 그렇잖아요. 무슨 약이든지 부작용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정신병 약만 그렇게 막 솟아치게 거부하는지 모르겠어. 당연히 부작용이 따르죠. 그렇지만 자살을 보다 낫지 않아요? 버텨야죠. 지나갈 때까지. 그래서 약물 치료는 괜찮은 겁니다. 바보가 되지 않아요. 부작용이 있으면 의사와 상의해서 약을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약물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인지치료라고 해서 상담 치료를 통해 내 생각을 바꾸는 훈련을 하거든요. 인지치료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면 우울증이 재발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울증 재발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왜 그럴까요? 생각이 딱 있어요. 우울증 걸리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흑백 논리적 사고, 이분법적 사고라고도 하는데, 흑백이다라는 말은 흑 아니면 백이죠. 숫자 0 아니면 100이죠. 중간에 회색지대가 없어. 중립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얘가 나를 좋아하는 거 아니면 그냥 싫어하는 거가 돼버려요. 중간으로 발전하는 과정은 인정을 못해요. 이거는 완전히 실패한 거 아니면 성공한 거. 이 둘 중에 하나. 50점은 50점이 아니야. 그냥 빵점이죠. 내가 일을 했을 때 좀 성과가 안 좋았어. 그럼 그냥 그거는 완전 망한 거. 이렇게 그냥 흑백이에요. 근데 사람이 완전히 100으로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높아요? 아주 희박해요. 그럼 보통은 나는 실패자예요. 이러니 우울증이 걸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과잉 일반화. 한두 가지의 사건이 있는데 그걸로 전체 일반화를 시켜버려요. 과하게 일반화를 시켜버려요. 한두 번 좀 이성에게 거절당했다 이러면 나는 항상 모든 순간에 모든 이성에게 차이는 사람, 이렇게 과잉 일반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정신적 여과, 선택적 추상화라고 하는데, 전반적인 상황을 보지 않고 딱 일부분만 선택적으로 탁 빼가지고 그걸로 전체를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유만마님하고 웃다하고 대화를 했는데 보통은 호감적인 대화를 했어. 보통은 전반적으로 좋은 대화를 했는데 딱 한두 마디 조금 부정적인 말이 오갔어요. 그러면 그것만 선택적으로 딱 뽑아서
전체를 덮어버려. 여유만만은 날 싫어하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해석을 그냥 뒤덮어버리는 거야. 한두 가지 일로. 그리고 네 번째는 의미 확대 또는 의미 축소. 나의 약점, 나의 단점. 이거는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요. 나의 좋은 점, 강점은 아주 작게 생각해요. 우리 든든해님이 우따한테 칭찬을 했어.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를 아유 그냥 뭐 입 바른 말 하는 거겠지. 기분 좋으라고. 의미를 확 축소시켰죠? 근데 척척 속사님이 저한테 그냥 그런 되게 타당한 비평을 한 거예요. 크리틱을 한 거죠. 선생님 오늘 강연이 다 좋았는데 이 점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의미가 확대됐어. 척척 석사는 그동안 내 영상에 와서 싫어요를 누른 사람 중에 하나구나. 이제 속내가 드러나는군. 의미가 확 확대된 거예요. 이제야 자기 마음이 드러났네. 굉장히 중요한 일이 돼버린 거예요. 우울증 환자가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웃기는 게 이중잣대를 대서 상대방에게는요. 똑같은 실수를 했어. 우리 완병님이 나하고 똑같은 실수를 했는데 완병님한테는 의미 축소야. 그럴 수도 있지 뭐. 자동으로 그렇게 돼요. 근데 똑같은 실수를 웃다가 했어요. 제가 했어요. 그러면 난 인간 쓰레기야. 의미가 확대됐어요. 그래서 이중잣대를 댑니다. 다섯 번째로 개인화의 오류도 많이 합니다. 개인화의 오류. 나랑 상관이 없어도 다 나랑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나가다가 그냥 학생들이 좀 웃었어요. 그러면 나 때문에 웃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 나랑 관계지어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생각보다 많이 하거든요. 저 멀리서 친구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만 그 친구가 골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나를 싫어해서 날 모른 척하느라고 골목을 꺾어버렸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지. 가는 길이 거기였을 수도 있고 날 못 봤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건 생각 안 해. 다 나랑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겁니다. 어떠세요? 많이 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살죠. 그러니까 자동적 사고인 거죠. 여섯 번째는 잘못된 명명의 오류. 잘못된 이름을 붙인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의 특성이나 상황을 설명할 때 지나치게 나쁜 말을 쓰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냥 대뜸 나는 인간 쓰레기고 난 실패자고 난 루저고 난 돌대가리야. 그리고 타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되게 과장되게 잘못된 명명을 시켜버려요. 저런 변태새끼, 저런 사이코. 이래서 나를 상당한 피해자로 스스로 만들어버립니다. 난 굉장히 불행한 사람으로 내가 나를 만들어요. 그 정도 피해받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명칭에 맞도록 내가 결론을 자꾸 유도하게 돼 있거든요. 사람은 심리적으로. 이걸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하는데 실패자다라고 말을 했으면 실패자처럼 행동하게 되고 실패자처럼 생각해서 실제로 실패할 수밖에 없도록 한다는 거죠. 일곱 번째는 독심술적 오류라고 하는데 독심술사 아시죠? 자기가 충분한 근거도 없는데 남의 마음을 그냥 추측하고 단정 지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그 모호하고 사소한 단서 하나에 상대방의 마음을 함부로 들여다보는데 이 독심술적 오류를 갖고 있는 사람은 보통 나는 상대방의 생각을 잘 캐치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착각을 하면서 사는 편이에요. 난 좀 꿰뚫어 볼 수 있어. 이런 생각을 좀 하는 편입니다. 너 그렇게 생각했지? 라고 확인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 생각이 맞는 걸로 결론이 나고요. 그러니까 내가 틀렸다는 걸 별로 확인할 길이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자기 충족적 예언에 따라서 내가 그런 판단하에 상대방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계속. 튼튼이님이 여친이 있다. 여친이 표정이 좀 안 좋아. 그러면 표정이 안 좋으면 굉장히 모호하고 사소한 단서죠. 표정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배가 아플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 표정을 보고 나에게서 마음이 식었고 다른 남자가 있어 까지 가요. 그러면 튼튼이님이 여친을 볼 때 곱게 말이 나가겠어요? 퉁명스럽고 불친절하게 대하게 됩니다. 그럼 여친은 가는 말이 곱지가 않은데 어떻게 오는 말이 곱겠어요? 티격태격 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매일 그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친은 마음이 떠나죠. 그는 평소에 자기한테 관심을 갖고 있던 남자하고 연락을 주고받기도 하고 밥도 먹기도 해요. 그거를 튼튼해님이 보게 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 봐. 다른 남자 있다고 했지 내가. 역시 나는 사람을 잘 본다니까. 내 생각이 맞잖아. 난 독심술이 아니야. 내 생각이 맞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언자적 오류도 마찬가지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내가 확신해요. 근거 없이. 난 소개팅에 나가면 차일 거야 라고 예언하고 믿어버려요. 그럼 이것도 확인할 길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차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당연히 안 나가죠. 그러니까 확인할 길이 없고요. 해결나 등 떠밀려 나갔다고 해도 난 차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매력을 어떻게 발산해요? 어떻게 끼를 부려요? 얌전하게 있다가 그냥 차일 생각하고 돌아오니까 당연히 차이는 거죠. 자기 충족적 예언에 따라서 이 사람은 차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적 추리의 오류라고 해요. 이거는 내 감정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써니님을 바라볼 때 내 마음이 두근두근 하는 거 보니까, 내 마음이 불편한 거 보니까, 내가 죄책감이 드는 거 보니까 뭔가 나한테 잘못했나 봐.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게 있나 봐. 이렇게 내 감정이 근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때 나는 뭐가 문제일까? 요거를 어떻게 캐치하냐면 이렇게 앉아서는 캐치 못해요. 나가서 인간관계 하면서, 대화하면서, 집안일 하면서, 공부하면서 그때 내가 캐치할 수 있어요. 그때 이 말을 떠올려 보세요. 난 어떤 오류인가?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제가 교회에서 바쁜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뭘 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인사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인사를 받지 못했어요. 뭐 하느라고. 근데 그 다음 주에 그분이 안 오신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왜? 개인화의 오류 때문에. 나 때문에 안 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인사를 안 받아줘서. 이게 개인화의 오류예요. 너무 근거가 없는데 나랑 연관지어서 생각하고 그거 골머리 싸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불안해지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 저는 이 인지 오류를 셀프로 치료하면서 우울증에서 벗어난 케이스거든요. 제가 이 집에도 남편도 있고 애도 있습니다. 몰랐어요. 남편에게 얘기했죠. 오빠 그 사람 말이야. 나 때문에 안 온 것 같지 않아? 지난주에 내가 인사를 안 받았거든? 그 사람 나한테 관심 많잖아. 근데 내가 좀 더 케어했어야 되는데 인사를 못 받아서 안 온 것 같아. 근데 남편이 뭐라고 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너에게 관심이 있지. 아, 그래? 맞아요. 세상 사람은 저에게 관심 없어요. 근데 그 아저씨는 저에게 관심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글쎄, 정말 그럴까? 이 정도. 정말 그럴까? 스케줄이 있어서 못 왔을 수도 있고 귀찮아서 안 왔을 수도 있는데 너 때문에 안 왔다는 건 그냥 네 생각일 뿐이잖아. 그건 모르지. 완전히 열린 결말. 그건 모르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라고 했는데 그게 완전히 저한테 받아들여졌어요. 그렇지? 그건 모를 일이지. 되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화의 오류에서 딱 벗어나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인지의 오류를 언제 캐치하냐면 내 마음이 불편할 때 캐치할 수 있어요. 왜 불편하지? 생각해보면 내가 개인화의 오류 하고 있네? 내가 독심술 쓰고 있네? 이런 거 이제 찾아내는 거고 그게 잘 합리적인 생각으로 안 바뀌어지면 조금 합리적인 생각을 할 줄 아는 주변 이웃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 상황을. 나 이러이러해서 마음이 불편한데 네 생각은 어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도 다 좋았어요. 신경 꺼도 좋고요. 너한테 관심 없어도 좋은 말이에요. 정답이에요. 그래 맞아 너 때문에 안 온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고쳐나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억지로 안 돼요. 캐치하시고 거기에다가 대안적 사고를 갖다 놔야 돼요.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합리적 사고가 찾아와야지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다 나처럼 생각하는데 그럼 그거 오류가 아니겠죠? 그건 맞는 거예요. 그게 그럼 내가 실수한 게 맞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감당해야죠. 내가 실수한 거 책임지고 사과하고 일 처리해야죠. 뭐 독심술이랄지 이런 거는 조금 확인이 필요해요. 그게 맞을 수도 있잖아요. 여친이 바람핀 게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그게 너무 의심이 된다면 근거를 찾아야겠죠. 모호한 근거만 가지고 결론을 도출하지 않고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겠죠. 제가 여기 올 때 2시간 반이 걸렸죠. 내비상으로 40분 걸려요. 근데 오는데 2시간 반이 걸렸어요. 내비에 문제가 생겼죠.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하필 오늘. 그때 제가 2시간 반 동안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되뇌인 말이 이거였거든요. 배움이 있을 거야. 다 경험일 거야. 받아들이자. 이런 날도 있어야지. 그리고 그냥 초연하게 신나는 음악을 틀고 노래를 부르면서 왔어요. 근데 만약에 그 시간 동안 너무너무 화가 나서 식은땀이 나도록 열이 받아서 왔더라면 제가 어떻게 이걸 진행하겠어요? 그래서 이 수용력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가벼운 우울증이 아니라 굉장히 깊은 상처나 트라우마가 있다면 그냥 가만히 버틴다고 나아지지는 않아요.
그거는 좀 전문 상담사하고 치료를 받는 게 좋아요. 감정은 쓰레기통에 버릴 게 없거든요. 왜 버립니까? 다 이유가 있어서 나한테 찾아온 건데요. 그건 내 거예요. 내 일부입니다. 그냥 감정이 찾아오면 그래 나 슬프다, 그래 나 화난다 하고 이렇게 표출도 하고 이렇게 지나치도록 느끼기도 해야 되는데 억누르면 병이 된다는 거죠.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영화를 보면 슬픔도 다 이유가 있잖아요. 없으면 안 되죠. 짜증도, 뭐 분노도, 소심도, 까칠도, 기쁨도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주인공에게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걸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슬픔은 나를 정화시키고 나를 위로하는 역할을 하고 내 인생을 좀 새로운 각도에서 보게 해줍니다. 나를 성숙시키죠. 두려움은 나를 위험에서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분노는 나에게 동기부여를 줘요. 에너지예요. 분노하기 때문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분노하니까 퇴사하는 거예요. 퇴사를 하지 않으면 평생 그 회사의 종으로 살아야 될 수도 있어. 분노는 나를 움직이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서 찾아오는 거고요. 그건 밀어낼 게 아니라 그 감정을 통해서 현재 내 상태를 파악하고 나를 발전시키고 돌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수용해 주시고 느껴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밀어내는 것보다. 마무리를 할게요. 우울증은 잘만 하면 아예 겪지 않은 사람보다 겪은 사람이 더 인간적이고 성숙하고 더 발전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연구 결과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우울증에 걸렸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죠. 2번이나 걸렸거든요. 시간이 지나니까 지나가지고 오히려 성숙해지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연구를 할 수 있는 거고 이론을 말하지 않고 실제를 말할 수 있는 거죠. 훨씬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답니다. 제가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 된 것처럼 여러분도 현재 힘드시더라도 괜찮고 편안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체에 박수 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